자, 9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건물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 한 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 두 채가 일괄하여 경매로 나왔습니다. 일괄 매각 사건이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토지는 하나인데 그 지상에 건물이 두 채가 있는 거죠. 요게 다 물건 번호 부동산 번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가 일괄하여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건물 두 채의 등기상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다릅니다.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죠.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둘 다 설정 일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 일자가 다른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 소멸의 기준이 되는 저당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말을 멋있게 썼습니다만 말소기준 권리는,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무엇이 되는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이 질문은 사실 실제 경매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제가 질문은 좀 가공해서 만든 거고요. 자, 여주지원 사건입니다. 2017 타경 만 41호 단독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에 있는 주택도 있고요. 그 추가로 창고도 있는 그런 경매 사건입니다. 일단 부동산 표시, 매각 부동산부터 좀 볼게요. 매각 부동산은 3건입니다. 첫 번째, 번호 해가지고요. 부동산 표시 번호 1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 2, 3번은 각각 그 부동산 개별 매각 사건에서의 물건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지금 3개를, 부동산 3개를 다 일괄하여 매각하는 사건인데 부동산은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부동산 번호로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부동산 번호 1번은요. 대지입니다. 토지죠. 1122제곱미터 토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나동, 건물입니다. 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데요. 권리 분석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라고 봤을 때요. 임차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임차인 한 명은요. 2014년 12월 30일 날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임차인은 요거는 무슨 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2015년 1월 15일 날 했어요. 그러면 요 개인인 함아무개 씨가 요 법인보다는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죠. 대항력을 갖춘 거죠. 그런데 등기사항을 보니까요. 근저당권을 하나은행이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요. 2014년 10월 29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임차인 2014년 12월 30일 날 전입신고한 함아무개 씨나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부담이 전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일괄 매각 사건으로 부동산이 여러 개가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에는요.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뭐 부동산이 10개인 것도 있고 20개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10개, 20개에 대한 모든 등기 사항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자 입장에서 내가 이 물건을 입찰한다라고 봤을 때는 매각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전부를 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계 앞쪽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본 적 있죠?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도 역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뭐 사건명, 사건 번호 나와 있고요, 매각 번호 나와 있고, 작성일자 나와 있는데 최선 순위 설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최선 순위 설정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를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목록 1, 2 아까 뭐였죠? 토지 목록 1번, 그 다음에 그 위에 주택 2번. 이 목록은 2014년 10월 29일에 설정된 저당권, 이게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록 상번, 창고, 근생 부분 있었죠. 요거는 2016년 1월 21일 날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 하나와 또 하나가 있는데 요 토지와 요 건물은 같이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게 2014년 10월 29일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증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설정된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6년 1월 21일 날 설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요 건물에 들어있는 임차인과 요 건물에 들어있는 임차인을 각각 따로따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무슨 건설 주식회사 보면은요. 사업자 등록일자가 2015년 1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은 2014년 12월 30일입니다. 두 사람만 봤을 때는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이 함아무개 씨가 이 건설사보다 더 빠르죠. 대항력은 더 먼저 갖췄습니다. 근데 이 건설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목록 3번이에요. 이 목록 3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1월 21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는 2015년 1월 15일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고요. 개인인 함아무개 씨는 2014년 12월 30일 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됐지만 요 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29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요 대항력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후에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은요, 요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요, 건설회사의 임대차는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그럼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대항력은 이 사람이 먼저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취득한 이 임차인은 인수가 되는데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대차는 소멸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건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건물마다 권리 분석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경매정보 사이트들이 그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부담이 없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지번 하나인 요 주택의 등기부등본만으로 나머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 임차인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전입신고를 했고 사업자 등록을 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점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은 따로따로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매각물권명세서를 보는 게 좋아요. 매각물권명세서를 작성한 법원의 직원은 이 부동산 목록이 10개든 20개든 심지어는 100개든 그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보고요. 거기에도 하나라도 말소기준 권리가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쇼핑몰 같은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요, 요 난만 몇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각 호실별로 다 그 설정 일자가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전체를 다 떼어보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소위 말소기준 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그 권리가 2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권리관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당하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그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올려준 그 분석만을 갖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의 대변제와 유입, 이것도 또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선순위 저당권을 대의변제할 그 시점이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후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을 대의변제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직접 유입한다고 그러죠. 입찰자로서 낙찰을 받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실익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권리관계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1순위로 저당권이 1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 2순위로 임차인이 1억 2천만 원. 요 임차인이 질문을 준 거죠. 지금. 자, 지금 이대로 놔두면 낙찰은 1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1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뭐 선순위로 경매 비용도 빠질 거고 세금도 빠질 거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요. 배당 재원이 1억 8천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1억 8천원의 배당 재원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그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1억 원이 먼저 배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천만 원이 남을 거고요. 그 8천만 원을 임차인한테 배당을 해주고 임차인은 4천만 원 배당을 못 받죠. 그죠? 그리고 대항력이 발생된 시점이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놔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중에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많이 높았던 거죠.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빌라에 비해서 좀 분양가 가격들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가격을 물어보면 다 높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3억 정도 되니까 1억 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1억 2천 들어가도 합쳐도 2억 2천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몇 년, 한 2년 살다 보니까 이게 2억으로 떨어지고 2억 1천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실제로 낙찰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밖에는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를 대위 변제하겠다는 거죠. 대위 변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대신해서 갚아야 될 사람은 임대인이지만 집주인이 갚아야 되지만 나의 권리를 선순위로 올리기 위해서 요거를 대신해서 변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위 변제라는 것은요. 선순위 채권을 대신해서 변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1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변제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고요. 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말소시켜야지만 내 임차권이 1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야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근저당권의 채권자 명의 변경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을 사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1억 원을 은행에다가 갚아버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 근저당권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자와 2순위 임차인이 동일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동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1순위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억 8천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은행에 물어줬던 1억 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고요. 나한테는 8천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되고요. 역시 1순위 임차인 아니기 때문에 4천만 원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의 실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위변제의 실익은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1억 원이 아니라 뭐 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고 내게 한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런 경우에 요 3천만 원 때문에 나는 1억 원 이상을 배당을 못 받고 지금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버리고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예 등기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1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느냐? 사실상 돌려받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임대인이 변제해야 될 채무를 내가 대위에서 변제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야 네가 갚아야 될 거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3천만 원 내놔. 근데 물권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주택은 이미 경매돼서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그러면 일반 채권으로서 그 전 소유자한테 임대인한테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독촉을 해야 되는데 집 갖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날린 사람이 뭐 3천만 원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3천만 원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대위변제예요. 변제를 해놓고 근저당권을 내 앞으로 갖고 온다?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또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1억 원이고 2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1억 8천만 원, 놔두면 나는 4천만 원 지금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2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럼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2억 2천에 자기가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원 근저당권의 변자한테 배당이 될 거고 내 보증금 1억 2천만 원 다 배당을 받잖아요. 보증금 손해 안 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2억 2천에 산 거는요. 그러면 여기서 더 살면서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이제 1억 8천만 원 예상했던 거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겠죠. 경매 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낮을 거고 살다가 경기 좋아지면 내년 후년쯤에는 2억 2천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2억 2천에 그때 팔면 나는 매수한 가격도 그대로 다 회수할 수 있고 보증금도 그대로 다 회수한 거죠. 그래서 나는 손해를 안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거를 1억 8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낙찰받을 수 있는 거를 2억 2천만 원에 낙찰받는 순간 4천 손해본 겁니다. 1억 8천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건 내가 2억 2천에 안 들어갔으면 1억 8천에 낙찰이 됐겠죠. 이게 2년 후에 2억 2천에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2년 동안 4천만 원은 투자 수익으로 얻은 거지 내 돈을 그대로 빼낸 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여기서 4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다른 더 좀 환가성이 좋은, 더 오를 만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에 1억 8천 원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요. 2년 후에 이거는 2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3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1천만 원을 더 버는 셈이 돼요. 그래서 지금 2년을 버텨서 4천만 원이 오르면 그때는 손해 안 본다. 이게 아니라요. 2년 동안 내가 투자에 성공해서 얻은 4천만 원을 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삼모사라고 하죠. 그죠? 내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4천만 원을 잃어버릴 것이냐, 투자 수익금에서 4천만 원을 잃어버릴 것이냐, 매매대금에서 4천만 원을 잃어버릴 것이냐, 이 구조입니다. 근저당권 1억 설정되어 있고요. 내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낙찰가가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버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만 꼭 요 주택에 칵 못 박아서 사고를 고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주택이 내가 봤을 때 여기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여기보다 가격이 더 오를 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다라는 장점을 배제하고라도 투자 가치가 좋다라는 걸로 입찰을 한다. 이거는 뭐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많은 임차인 분들이 당장 산술적으로 1억 2천 줬는데 8천밖에 못 받아. 이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매매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낙찰을 스스로 유입한다고 그러죠.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취득하는 거 유입하고 나서 내가 상값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빨리 안 올라가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임차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입주할 때는 3억이었는데 이 가격이 빌라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이 2억 1천, 2억 2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난 손해 본 겁니다.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른 투자로 만회할 생각을 해야지 그 주택에 너무 연연하시는 거는 좋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